자, 이어서 85페이지 126번 보시죠. 부정경에 관한 그 설명, 다툼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했기 때문에 판례 관련 문제죠. 그래서 1번에 있어서 이 부정경이 소년과 소년을 성인과 차별대우한다고 해서 헌법 1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평등원칙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이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 사법체계에 있어서 부정경제도는 소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성인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년에 대해서만 부정경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헌법소원 제기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 이 소년의 어떤 특별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이 성인과 달리 부정경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평등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하는 거 판례였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쭉 보니까 장량감경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장량감경 하게 되면은 현행 형법 제53조에서는 이 장량감경을 이 정상참작감경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참작감경이나 장량감경, 그리고 그 이전에는 재판상 감경이라고 그 제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장량감경이나 재판상 감경, 그리고 이 정상참작감경, 이것은 같은 의미를 지닌 법률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형법 53조 보면은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 조문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이해하면서 2번 내용 보시면은 선택형으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에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부정경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경을 선고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년법에서 부정경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어떻게 기억했어요? 법정형으로,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으로 장기 2년, 1년이 아니라 장기 2년이야. 2년 이상의 무기형이 아니라 유기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을 선고한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면은 이 법정형으로 무기징역형이니까 유기징역형이 아니고 그래서 부정경을 선고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3번 부정경의 경우에 단기와 단기의 폭에 관하여서는 법률에 정한 바가 없고 부정경에 대해서 장기 단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년법에서 장기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뭐만 규정하고 있지 장기와 단기의 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단기 징역 1년에 장기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기와 단기의 폭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이 아니다, 적법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장기와 단기의 폭이 1개월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 소년법상 감경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 아무튼 소년법상 이 연령을 판단하는 그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이 사실심 판결 선고시 기준이죠. 자, 그 점 이해하고 이 사실심 판결 선고시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설령 19세가 넘어섰다 하더라도 소년법상 소년 연령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1심하고 2심 항소심까지만 19세 미만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소년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그래서 다음 시험에 있어서 이 사실심을 법률심 판결 선고실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까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 번 파악했듯이 행위시 감경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행위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시 기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끝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7번도 선지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반복돼 있죠. 자, 그래서 소년교도소에, 소년원이 아니야,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은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죠. 일반 교도소에 집행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년원에서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죠. 그래서 소년원하고 소년교도소도 항상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라. 자, 2번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 5년 경과해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 가석방 허가를 하면은 무기수용자에 대해서는 20년을 형 집행 받아야 허가할 수 있죠. 근데 소년에 대해서는 5년만 경과해도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소년범이 단기 3년, 장기 5년의 그 징역형을 선고받아 1년 3개월 복역했다 하면은 가석방 기간은 가석방이 이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다. 그래서 1년 3개월만 지나면은 형 집행 종료한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하도록 하고,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나가면은 장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 종료로 한다 하는 그 단서 규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친구에 대해서 1년 3개월 복역하고 복역은 형 집행 받고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3개월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4년 집행 받고 가석방된 경우다 하게 되면은 4년 또다시 경과하면은 형의 집행 종료로 한다 하게 되면 성인보다 불리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장기가 더 짧은 기간이라면 그 장기에 이르는 기간 1년만 지나면은 형 집행 종료로 본다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점도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소년범에 대하여 자유형과 자격정지 형이 병과된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이죠. 그래서 자유형이 집행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이 기산된다. 자격정지 기간이 계산 들어간다 하는 의미가 기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는 장래를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이 소년법 67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점 거기에서도 이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 있어서만 장래를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지, 자격에 관한 법령이 아닌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까지 구분해서 알아두자 했어요. 128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1번 모든 형사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이것은 소년법상의 특칙 내용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특칙 규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 난도를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유도하려면 소년법상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다면은 1번이 틀린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용 자체는 맞지만 어때요? 이것은 소년법상의 특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특칙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난도를 좀 높여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점까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칙이 했으니까 이것은 현행법상 형사처분의 그 특칙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맞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옳은 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죄를 범한 때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그랬는데 바로 걸려들죠. 이 사형, 무기형, 환영처분 금지 연령은 19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이다 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19세 미만인 때는 사형, 무기형 처할 것일 때는 15년 유기징역으로 하고, 그리고 처분 시 18세 미만인 때에는 환영처분을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까지 같이 이해하도록 하고 4번 선고된 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자격정지, 자격상실에 관한 형의 선고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상실된다 했으니까 정확히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128번은 전형적인 함정 문제로서 18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함정 유도했죠. 자, 그 다음에 129번 보시면은 소년 형사사건 1번 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사건이죠. 그래서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한 결과 그러면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이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예요, 송치해야 한다예요. 그렇지. 이제는 바로 구분되죠.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할 수 있다이고 새로 발견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해야 한다죠. 자,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리고 검사로부터 송치된 보호사건에 대해서 소년부가 검사에게 송치했을 때 검사는 또다시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죠.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해라. 근데 새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가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령 강의나 기본 강의에서 내가 확실하게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검사로부터 송치된 사건은 이미 경찰을 거쳐서 검사가 수사까지 끝내가지고 보호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소년부로 송치한 사건인데 소년부에서 심리하다 보니까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만 할 수 있지 형사처분은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또다시 보호처분해달라고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새로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가 검사에게 송치한 경우라면 새로 발견됐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한 상태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그 사건을 받아가지고 수사해본 결과 그 사건을 보호처분한 게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까지 이해하도록 하자 했어요. 자, 3번 검사는 소년 피의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 피의자죠. 소년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에게 이렇게 돼 있죠.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 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니까 맞죠. 아무튼 우리 그 법에서 이런 그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면 무조건 다 틀린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조사는 현행법에서는 요구할 수 있다만 맞는 것이지 요구해야 한다 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 그 점 주의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하니까 정확히 맞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검사의 결정전 조사 규정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결정전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그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그리고 소년 원장, 소년 분류심사 원장 세 기관의 장에게 조사 요구할 수 있다 했죠. 이런 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나 제19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전 조사나 소년부의 결정전 조사 규정하고는 그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전 조사 의뢰 기관은 오로지 보호관찰소의 장이지만은 이렇게 검사의 결정전 조사 대상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뿐만 아니라 소년 원장이나 소년 분류심사원장까지 포함된다 하는 점을 확실하게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하는 학생들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19조의 2까지 같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해라 하는 거죠. 자, 4번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 했으니까 정확히 맞죠. 이 경우에도 송치할 수 있다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130번에 있어서 1번 소년부는 조사 10년 결과 금고 이상에, 항상 금고 이상이지 벌금이나 자격정지 이상이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금고 이상. 그리고 아직까지 그 기출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음 시험에서는 징역 이상으로 바꾸는 함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해라. 금고 이상이지 징역이나 자격정지 벌금 이상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이것은 지금 키워드가 뭐예요? 발견된 경우죠. 그러니까 다음 구절 읽지 않아도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돼? 송치해야 한다죠. 할 수 있다면 틀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정확히 맞았고, 2번 소년부는 법원의 송치 규정에 따라서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10년 결과 19세 이상인 것이 밝혀졌다면 법원 형사법원에서 송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 송치한 형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했으니까 맞죠. 검사가 이 송치한 사건인데 19세가 넘어선 것이 발견됐다 하게 되면 검사에게 이송해야 되고, 법원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19세가 넘어선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그 송치한 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자 3번 소년에게 집행유예 선고유예 하게 되면 당연히 정기형을 선고해야지 부정경은 선고할 수 없다. 이제 확실하게 알았죠. 그 다음에 부정경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단기는 맞았는데 여기 3분의 1을 2분의 1로 살며시 바꿨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래서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여기 3분의 1은 맞게 해주면서 단기를 장기로 바꾸는 함정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점까지 구분하도록 하고, 그리고 131번 보시면 1번 형사사건 심리 전에 소년이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 그래서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하게 되면 바로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세 종류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임시조치 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위탁, 그리고 두 번째 임시조치가 병원 요양소에 위탁, 세 번째 임시조치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인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만 수용하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반드시 산입해야 한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임시조치 중에서 보호자에게 위탁한 임시조치 기간이나 병원 요양소에 위탁한 임시조치 기간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파악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명확하게 틀린 거죠.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재량이 인정될 수 없어요. 법률에서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이 45일이라면 그 45일은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봐가지고 만약에 징역형 3개월이 선고가 됐다면 45일은 이미 자유형 집행받은 걸로 인정이 된다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 점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131번의 1번을 통해서는 임시조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2번 법정형 장기이죠. 그래서 이 부정경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 하면은 장기 2년 이상이지 단기 2년 이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다음 시험에서는 또 1년 이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에 한해서만 부정경이 선고될 수 있지 유기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렇게 함정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해라. 그리고 이 소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정경도 절대적 부정경이 아니라 상대적 부정경만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 부정경이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의 범위 제한이 있다.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번 보호처분 계속 중에 반복할 필요 없죠.
보호처분과 자유형이 함께 부과됐을 때는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와 자유형이 함께 부과됐을 때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4번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 3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년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 3년 경과하면 가석방 허가할 수 있는 것하고, 거기 3년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도록 출제한 거예요. 무기형은 3년이 아니라 5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5번에 있어서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은 결정으로서 검사에게 이송해야 한다. 자, 검사에게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당 기관인 소년부로 이송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래서 2번만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죠. 132번 보시면은, 자, 1번 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 기준에서 19세 미만이어야 된다. 이제는 반복할 필요 없는 내용 됐죠. 자, 2번 1심에서 부정경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 계속 중 어떤 재판 절차가 어느 법원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 그 법원에서 맡고 있는 상태를 계속 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제 그 사건이 계속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이 뜻이죠. 계속 중은. 그래서 항소심 계속 중에 심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소년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항소심 판결 선고 시에는 이미 신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자, 그러니까 이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이미 소년 연령인 19세 미만을 벗어났어요. 19세가 돼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년에게만 인정하는 부정경은 선고할 수 없고 성인이기 때문에 정경을 선고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대비시켜야죠. 항소심까지는 19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부정경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그런데 이 상고심 대법원에서 심리 진행되는 동안에 19세가 됐다. 이 경우에는 이 항소심까지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구태여 부정경을 정경으로 고쳐서 선고할 필요는 없다 했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난도가 높은 문제이죠. 그래서 별표 하나 해가지고 그 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놓도록 하세요. 4번 소년범에 대해서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것은 이미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한번 법정형으로서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하면은 이 정상청자가 감경한 경우라 할지라도 부정경은 선고할 수 없다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맞는 내용이고, 자, 5번 소년 보호사건이기 때문에 항소가 아니라 항고죠. 항고 제기 기간 내에 항고 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항고인에게 항고법원이 별도로 항고 이유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판례죠. 그래서 이 판례도 그런 내용들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133번은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자,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 이지 송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면 무조건 다 틀려요. 어느 경우나. 소년부에 대해서는 송치해야 한다가 맞는 거죠. 송치해야 한다, 송치해야 한다가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소년부 송치 강제주의라고 하는 거야. 3번 소년부 조사 결과, 심리 결과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죠. 발견된 경우. 그래서 발견된 경우에는 이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니까 맞죠. 근데 이것은 뭘로 잘 바꾸죠? 발견된 경우 이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된다 이렇게 잘 바꿔요. 그래서 지방법원에 송치해야 된다 하면 X이고
지방법원에 대항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다 하는 거. 자, 4번 검사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 소년과 그리고 법정 대리인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조건부로 기소유예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동의 없이는 절대로 기소유예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응용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예상 지문까지 검토를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기소유예에 있어서는 어떤 법정형 제한이 없었다 했고, 그 다음에 이 조건부 기소유예 하려면은 해당 소년과 법정 대리인 양쪽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기소유예할 수 있다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범죄방 자원봉사위원회 선도를 조건으로 붙일 수도 있고, 또 이 해당 기관에서 교육 상담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한 규정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9조의 3 이 조문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형태로 그것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틀리지 않게끔 확실하게 정리를 끝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그 객관식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서 완벽하게 확실한 지식을 갖춰놓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시험에서 제발 이번 시험에서는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서 출제되어라 이렇게 오히려 확실하게 공부한 내용이 출제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게 되면은 점점 자신감도 붙어가고 그러면서 실제로 90점 이상 100점까지 이렇게 득점하면서 넉넉한 점수로 내년에 합격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확실하게 해나가도록 하자. 134번. 자, 사례형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령이죠. 18세인 아이가 귀가 중 성폭행을 이렇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이것은 범죄 행위, 아주 무거운 범죄 행위죠. 자, 그래서 이 18세이기 때문에 형사책임 능력을 갖춘 범죄 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는 보호처분도 할 수도 있고 형사처분도 할 수도 있는 대상이다 했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례 보시면은, 자, 1번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심리기일에 의견 진술을 신청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전제로 1번 선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소년부에서 심리 진행하는 중에 피해자 아버지가 심리기일에 의견 진술을 신청할 때는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지만은 단서로서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자, 2번도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M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서, 판결로서 아니라 결정으로서니까 맞죠. 임시조치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년부 심리 절차에 있어서 임시조치는 적법하다는 거. 3번 이것은 이제 이 검사가 보호사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분류해가지고 검사가 이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징역형, 형사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받아가지고 확정됐기 때문에 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20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이지 집행해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점 확실하게 다시 한번 주의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이전에 아주 좀 못된 기질이 있는 아이네요. 그래서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가지고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관한 문제를 종합해서 출제한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청구해가지고 선고할 수는 있지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집행할 수 없다 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법령집을 보시도록 하자고요. 법령집 242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죠. 전자장치 부착법 제4조 242페이지 나와라. 나왔죠? 자, 여기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즉 전자장치 부착법 제4조를 보니까 적용 범위 만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러니까 19세 미만 미성년자일지라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청구해가지고 법원에서 선고한 경우죠.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대해서 선고는 가능하지만은 미성년 상태에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고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성년이 되는 그 순간에 그날에 이 전자장치 부착을 시작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5조를 보니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해가지고 1항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례에 있어서 이 M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가지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죠. 그래서 이처럼 성폭력 범죄로 징역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 종료 후에 또는 그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그리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지금 이 문제의 사례는 제3호에 해당하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4호를 보시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는 단 한 번만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제5호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는 단 1회만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전자장치 부착법도 시험에 그 출제가 자주 되는 그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이 전자장치 부착법 제4조와 제5조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도록 하자. 그리고 135번 보시면 역시 연령 나이가 15세이죠. 그래서 갑과 을에 대해서 을이 그 피해자이고, 그래서 갑에 대해서 범죄자 갑에 대해서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 자, 1번 15세니까 14세 이상이니까 공소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가 소년의 주거지의 보호관찰 소장이나 소년 원장이나 소년 분류심사원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가 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맞죠. 법 조문상으로는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검사 또는 법원이 조사를 요구하였다 해도 그건 맞는 거예요. 조사를 요구하지 않아도 맞는 거고. 자, 2번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그래서 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는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즉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내가 언급한 것 같은데 약식명령 청구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직결심판 청구는 경찰서장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결심판 청구는 검사가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소 제기하였다. 기소를 하였다. 그리고 또 이 공소 제기를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대상 소년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조건부로 기소유예하였다 해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사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응용해 가지고 소년법 내용 이것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가지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거. 136번 보시면은 기억 소년부 판사의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이 결정될 때까지가 공소시효 진행 정지 기간이다. 그래서 이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예요. 뭐 임시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가 아니고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 처분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가 아니라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내용 가지고도 내가 지금 예시를 들어주었듯이 그렇게 바꿔가지고 변형된 선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니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였어요? 소환 대상이 되는 것은 사건 본인인 소년과 보호자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소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근데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고 그랬어요. 보호자나 본인에 대해서만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 참고인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행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 이해하도록 하고, 디귿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10년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그런데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사건에 대해서 과거의 소년법에서는 벌금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이렇게 이 조항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후에 개정해가지고 삭제를 시켰죠. 그래서 개정 이전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틀린 정답지문을 자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현행 소년법에서는 벌금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를 기준으로 해서 소년부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금고 이상에 해당할지라도 검사가 판단해 가지고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소년부로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니을 검사 또는 형사법원에 소년부 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자 지금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려다가 이제 구속된 그런 소년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되어 있는 그 소년에 대해서 검사가 더욱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형사처분은 가혹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마음씨 좋은 이제 검사를 만나가지고 이 검사가 구속된 그 소년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면, 이제 소년부 송치 결정했으니까 형사사건 절차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야죠. 그런데 이 소년부로 보내는 그 기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금하고 있는 그 시설의 장은 검사의 위생 주의에 따라서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소년부에 인도해야 되고, 소년부 법원이 없는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부에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24시간, 48시간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걸 알아두고, 나중에 이런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도표로 해가지고 이 소년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시간이나 보호관찰법이나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시간 이런 것을 같이 비교해 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그 소년법과 관련해서 또 시간 하게 되면은 앞에서 공부했던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10가지 보호 처분에 있어서 그 시간 수강명령 2호 처분은 몇 시간 이내? 100시간 이내. 그리고 3호 사회보험사업명령은 200시간 이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시간들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나 A4용지 한 면에다가 딱 정리가 돼야 되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내가 최종 정리 강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내용들까지 한번 같이 전체를 종합도 해줄 텐데 일단은 지금 시험이 2주 빨라졌기 때문에 이 동영 모의고사 강의나 최종 정리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137번은 이미 다뤘던 내용들이니까 건너뛰도록 하고 38번 보시면 자 형사처분에 대한 특례 규정 전체를 종합해보자. 그래서 구속영장의 발부 제한이니까 맞죠. 만약 이것을 발부 금지했다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제한이지 금지가 아니다 했고 구속했을 때 소년 피의자 피고인은 성인 피의자 피고인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 하는 거. 그리고 소년 형사사건의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적 위촉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죠. 그리고 가석방 요건을 완화시킨 거죠. 가석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관대하게 완화를 시켰다 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죠. 소년 분류 심사원은 위탁기관의 미결 구금 일수를 산입시키도록 하고 있죠. 의무적으로 산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도 금지를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보도 금지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도 금지 이것은 형사사건에도 해당이 되고 형사처분에도 해당이 되고 보호처분에도 해당이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것은 비밀주의 내지는 비공개주의 밀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복할 필요 없을 정도 됐죠. 이제는 보호처분과 자유형이 함께 부과될 때는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지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것 나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비교가 되죠.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부과된 때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 집행받은 기간을 형기로 산입한다 하는 거. 그리고 소년법 자 형의 선고에 대해서 1번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19세로 바꾸지 않았으니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맞죠. 사형 무기형을 처할 것일 때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정확히 맞는 내용이죠. 2번 법원은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 시는 부정경을 선고할 수 있다가 틀렸죠. 부정경은 절대로 선고할 수 없다.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 부정경을 선고할 때는 장기가 10년 이내가 아니라 소년법에서는 10년 이내지만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는 장기는 15년이고 소년법에서 단기는 5년 초까지 못하지만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는 7년 초까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하고 같이 연계시킨 내용이에요.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만 16세 소년이라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16세니까 18세 미만이니까 맞죠. 18세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17세까지는 이렇게 노역형 조치를 선고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18세인 소년이라면 노역장 조치를 선고할 수 있다. 자, 그 내용까지 알아두시도록 하고 그리고 140번 보시면은 1번 검사는 소년 피의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 경우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자 방금 전에 다뤘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게 되면은 이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그리고 소년부가 없는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부에 인도해야 된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24시간과 48시간 구분하는 내용 확인했고요. 그리고 2번 소년 보호 사건에서 소년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참고인도 소환할 수 있죠. 그런데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소년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확히 맞죠. 참고인에 대해서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했다면 틀렸지만은, 자 3번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 이것도 바로 대비시켰었죠. 보호처분 계속 중일 때 또 다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였죠. 그렇지만은 보호처분 계속 중에 유죄 판결이 된 경우라면은 취소할 수 있다 였죠. 그래서 그 점 대비시켜서 여러 번 이거 정리했고, 그리고 4번 죄를 범할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함정, 18세 미만에게만 해당이 되지 18세인 소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9세 미만인 이렇게 하면 함정이다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응용지문까지 보시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인 소년에 대해서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15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죄를 범할 당시, 교묘한 함정이야 이거. 아차하면 뭐 틀리기 쉽죠. 18세 미만인데 18세인 소년 이렇게 교묘하게 함정 유도했어요. 이것이 아주 그 매력적인 오답 지문이야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죠. 그 점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특정 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20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기본 강의하면서도 내가 그 사례를 들어줬듯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그 주인공이었던 그 피터슨이라는 놈이 만 17세일 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료 다른 놈하고 함께 이렇게 홍익대생을 그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도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30 몇 살 때 다시 이렇게 잡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재판할 때는 30 몇 살이 됐지만은 행위 시에 18세 미만, 즉 17세였기 때문에 이 사형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20년 유기징역형을 선고해가지고 지금 그 악마 같은 놈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지금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진짜 악마 같은 놈이죠. 그렇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뭐 무참하게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것은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 41번 보시면은 소년 형사사건 범위 14세 이상 19세 이하가 아니라 19세 미만이니까 맞죠. 그리고 2번 소년이 법정형이니까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 맞았고, 그 다음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니까 맞았죠. 그리고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이니까 맞는 내용이고, 그래서 2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그래서 부정경의 적용 요건 맞는 내용이죠. 자, 3번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벌금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비한 환영처분을 선고할 수 없다 그랬는데 19세 미만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8세 미만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조사 심리 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명, 영모 비추어서 사건 당사자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신문이나 그 밖에 출판물에 싣거나 방수할 수 없다. 보도의 금지 규정은 형사사건이나 보호처분 모두 적용된다 했으니까 4번이 옳은 지문이죠. 자, 그래서 예상 응용 지문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장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가 아니라 당연히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도 정해서 선고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하게 되면은 이것
뭐 최종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거 출제해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그 출제했을 때 오답률이 의외로 뭐 70% 이상 이렇게 높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2번 성인에 대해서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그래서 이 법정형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는 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에서 이 보호자를 위한 특별 교육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받을 것을 명하는 처분, 이런 거 부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번 강조했듯이 10가지 보호 처분 중에서 오로지 4호 단기 보호 관찰과 5호 장기 보호 관찰에 대해서만 이 부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가 처분은 세 종류다 했지. 세 종류 뭐야? 바로 특정 시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은 1년 이내였고, 그 다음에 이 상담 교육 받는 건 대안교육이나 상담 교육 받는 부가처분은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야, 3개월 이내야. 그렇지, 3개월 이내였죠. 그리고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에 대한 제한 시간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내가 딱딱 물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정답이 구분된다 하게 되면 실력이 대단하게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미처 바로바로 생각내지 않은 경우,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 질문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법령 관련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이것은 워낙 생소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3회독, 5회독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딱딱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법령 관련 내용들은 계속 무한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강의할 때도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계속 반복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단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수강 후기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나한테 강의 들은 그 학생들 합격기 보면은 이렇게 그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커리가 끝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웬만한 것은 다 암기가 돼 있더라.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게 되면은 대부분 선생님이 출제된다는 거, 어떤 함정 패턴으로 출제된다는 것, 이런 것이 그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2주 준비할 시간이 짧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강조한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좋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렇지, 혼자서 이렇게 계속 돌리게 되면은 어떤 것이 실제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도는 빨리 나갈 수는 있지만은 결코 득점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어서도 이 과료는 형벌이죠. 근데 과태료는 행정벌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별교육 받을 것을 명했을 때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까지 부과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 그래서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래서 과료나 과태료를 이렇게 뒤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함정 패턴이죠. 자, 그 다음에 142번 보실까요? 142번도 반복되는 내용 걸러내고, 1번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해서 구속영장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죠.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반대해서 가게 되면 소년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 아니죠. 그래서 소년부는 다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가 아니고 여기서 어떤 것하고 헷갈리도록 이 문제를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법원 소년부에서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검사는 또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하는 그 규정하고 헷갈리도록 만든 선지예요. 그래서 그 점, 당연히 검사가 소년부 송치했을 때 검사가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였고, 또 심리하다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였어요. 그래서 그 점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정리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1번 징역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에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가 맞죠.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할 수 있다로 바꾸는 함정도 주의하세요. 반드시 분리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재량으로 분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여러 번 그 숫자 강조했듯이 19세, 20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 집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 집행할 수 있다였죠. 일반 교도소에 집행해야 한다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 그리고 가석방 특별 특징 요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상 응용지문을 통해서 좀 심화시키도록 하죠. 범행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으로 처할 경우에 15년 유기징역으로 한거,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유기징역으로 한다. 그래서 사형과 무기형을 구분해 놓고 있지 않아요. 사형이건 무기형이건 범행할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유기징역이에요, 15년 유기징역이야. 이런 것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다니까. 몰라서 틀리질 않아. 시험장에 들어서 그 5과목 100분 동안에 100문제 그냥 초긴장 상태에서 풀다 보면은 그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용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멘붕 상태가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헷갈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헷갈릴 소지가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은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연습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시험장 들어갔을 때도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오히려 정신이 더 이렇게 맑아지면서 딱 집중해가지고 탁탁 그 함정을 구분해낼 수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상 응용지문에서 강조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익혀놓도록 하자 하는 거. 자, 2번 부정경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 단기인데 장기라고 살며시 바꿨죠. 이런 것들도 의외로 잘 속아요. 자, 장기가 맞는 것은 부정경 선고할 때, 자, 부정경과 관련됐는데 이 장기 법정형 2년 이상, 이것은 부정경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이 2번 내용, 이것은 부정경을 받은 소년에 대한 가석방 요건이에요. 그래서 가석방 요건에 있어서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부정경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에 있어서는 장기 2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할 때 부정경을 선고할 수 있다 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부정경자도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장기과 단기도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아차하면 서로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이렇게 대비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거야. 자, 3번 형을 선고할 당시, 그리고 살며시 또 함정 유도되어 있죠. 범죄 행위를 할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그래서 사형 무기형과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기준만 행시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사실심 판결 선고시나 사실심 심판실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점. 그리고 4번 죄를 범할 당시 18세인 소년에 대해서 사형 무기형을 처할 경우에는 15년 유기형으로 한다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유기징역형으로 한다. 유기징역으로 한다 했지, 유기형으로 한다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유기형에는 두 종류, 금고도 있고 징역형도 있기 때문에 유기형으로 한다 하게 되면 금고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소년법에서는 유기형 중에서도 유기징역형으로만 명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방금 전에도 내가 언급했듯이 자유형의 종류 하게 되면 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유형에는
무기형과 유기형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유기형은 금고와 징역이 있다. 그리고 자유형은 세 종류가 있다. 징역, 금고, 구류 세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144번 보시면은 자, 전속살해죄 이것은 특정 강력범죄예요. 그래서 전속살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인 경우 범죄 행위를 할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형에 해당할 때는 15년 유기징역이 아니라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나왔듯이 그 피터슨이라는 놈한테 20년 유기징역이 선고됐잖아요. 그래서 20년 유기징역을 한다 하는 거. 그리고 16세인 소년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노역장치 화형처분할 수 없다. 맞죠? 18세 미만이니까 17세까지 소년에 대해서는 환영처분할 수 없다. 맞는 거. 소년교도소의 집행 중 23세가 됐다 하면은 일반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할 수 있다죠. 일반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리얼 1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년 D의 경우 성인범죄자의 경우 같이 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소년 범죄자와 같이 이것이 틀렸죠. 자, 그래서 15년 유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3년만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 그리고 5년 지나면 가석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기형이었죠. 그래서 무기형에서 5년하고 15년 유기징역의 경우에 3년하고 헷갈리도록 출제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점도 주의하도록 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형사처분에 관련 문제는 오늘 진도가 다 나갔죠. 그래서 다음 이번 주 이제는 다음 주죠. 목요일 날 여기 보소년 등이 처형에 관한 법률을 해가지고 나머지 소년법 관련 문제들까지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이 소년 사법정책론에 관한 그 진도는 다 끝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주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시 수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또 수고 많았어요.